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 미주단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뉴욕 주식에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 근데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죠? 그저께만 해도 내려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았어요. 간단하게만 기사 내용 볼게요. 내려간 원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맨친 의원이 조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죠. 그래서 무디스라든지 골드만삭스는 내년 GDP 성장률을 하향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보면 10년물 금리는 하방으로 틀었죠. 예. 다시 올라간 원인은 뭐겠어요? 기사 내용 볼게요. 예, 바이든이랑 맨친 의원은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전화냐면 이제 부양책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전화를 했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전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 바이든은 맨친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양책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일단 부양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인플레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빠르게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 물가가 7%예요. 예금이 1%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에다가 돈을 안 넣겠죠. 그럼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돈이 흘러 들어갈까요? 투기성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심하게 자산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산 버블이 올 수 있겠죠. 예. 또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이렇게 자산 버블이 지속된다면 실물 경제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적절한 시점에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만약에 부양책을 하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당연하게 인플레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심해진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네, 이거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나스닥의 거래량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그런 연유로 나스닥의 거래량도 늘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도 당연하게 늘었죠. 예, 보시다시피 그리고 금리를 보면 금리도 당연하게 지금 10년물 금리를 볼게요. 10년물 금리는 당연하게 튀었죠. 예, 이걸 5분 차트로 한번 볼까요? 5분 차트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조 맨친 의원이 부양책에 반대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금리가 튄 원인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마켓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예, 그럼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다르게 금리를 인하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터키랑 중국이 있습니다. 일단 터키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터키 환율을 보면 지금 요즘에 터키 환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이게 왜 내려왔냐면 기사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사 내용을 보면 예, 터키 대통령은 지금 새 금융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기사 내용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환율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예금을 리라화해서 외화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미국이 있고 터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성장이 세죠. 백신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부양책도 하잖아요. 근데 터키는 성장이 당연히 미국보단 좋지 않겠죠. 예. 그리고 지금 터키 같은 나라들은 일단 지금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차손을 무서워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죠? 채권을 매도하면 금리는 튀죠.
지금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금리가 튀는 현상이 오고요. 그래서 주식을 팔면, 매도하면 당연히 터키 화폐 가치는 내려가겠죠. 터키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외국인 투자들은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외환 보유고죠. 외환 보유고가 뭐라고 했죠? 말 그대로 달러를 지금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달러를 푸는 거죠. 달러를 풀고 리화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없으면 외환 위기 상황이 오죠. 또한 지금 이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기사 내용 볼게요.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키 리라가 급락에 아이폰 판매는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보다도 지금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죠. 이 말이 뭐죠?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을 때 통화 스와프로 돈을 끌어와서 어느 정도 빚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터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한국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성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닌 게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성장도 같이 봐야 돼요. 일단 중국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보면 위안화 강세가 흔들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인하했죠. 근데 여기다 더 대놓고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LPR 금리가 뭐냐면요. LPR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예요. 근데 이 금리마저 인하한 거는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죠. 일단 보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15년도를 볼게요. 15년도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미국의 지금 금리죠. 실질 금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하이 지수입니다. 지금 2015년도 12월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하이 지수는 무너졌죠. 예, 왜 무너지겠어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중국은 지준율 인하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흘러 들어가겠죠. 당연하게 금리가 낮은 대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본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2016년 2월에 상하이 회의를 했죠. 상하이 회의를 했고 이때 금리를 원래 3번 올리려고 했으나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2019년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했으나 금리를 올리지 않았죠. 예, 왜 안 올렸겠어요?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때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한번 볼게요. 상하이 지수를 지우고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강달러입니다. 예. 강달러고 그러면 지금 이 강달러가 되다 보면 그 이머징 마켓들 특히 터키 같은 나라들은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1,000원일 때 빚을 빌려왔는데 환율이 2,000원 됐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빚이 2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머징 마켓의 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럼
달러가 강달러가 되다 보면 일단 미국의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의 수출도 떨어져요. 미국의 수출이 위축된다는 소리는 미국의 성장도 꺾인다라는 거죠. 이때 중국의 성장도 꺾였어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러면 중국도 부양을 하려면 지준율 인하해야 되는데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수출할 나라만 있고 오히려 수입하는 나라는 없어요. 물건을 사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선순환 구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수요가 이렇게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결국에 금리를 인하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지만 증시도 같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이 통계 자료는 뭐냐면요. 해당 마지막 7거래일과 다음에 처음 2일로 구성된 9거래일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이 거래일을 보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산타클로스 랠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 구간보다 플러스 된 구간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는 레버리지 평균은 지금 에버리지 다운보다는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산타클로스 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순이익률이 크고 그 다음에 프리캐시플로가 풍부한 기업들을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중소형주가 비중이 많다면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아마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너무 많이 바라는 거는 욕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